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있었던 장윤기의 모습 기억하시죠? 살인범 장윤기,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서 그랬다. 혹시 이건 아닐까요? 검경에 잇따라 출석한 장윤기의 아버지, 범행 증거를 없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아버지라서 그랬다. 자,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라서 그랬다. 이거 어디서 한 말인가요? 이 장윤기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8일에 약 7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손을 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증거물들, 케이블타이의 경우에는 집에서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장윤기의 집에 있었던 성인용품 2개, 휴대전화 4대는 지금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기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차량을 그 범행 당일 그리고 지난 다음 날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했다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조사를 받으면서 왜 이러한 증거들에 손을 댔느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추궁을 받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아버지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뭔가 성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진술이 이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가족이어서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 글쎄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사실 100번도 양보를 못하겠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버지여서 그랬다?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심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장윤기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친족 특례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친족 특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가족 간의 정과 인륜을 고려를 했을 때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친족 특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이제 형사 정책적인 배려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뭐 이미 현직 경찰관이니까 그와 연관된 것은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반 시민에게는 증거를 인멸한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장윤기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직 경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친족 특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수사라든가 사법 기관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네. 이게 좀 뭔가 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아하. 또는 뭐 중범죄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뭔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법안과 연관된 것이 아주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는요, 어제 새벽 1시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번에는 연이어서 검찰이 또 장윤기 아버지를 소환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검찰과 경찰 동시에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일단 장윤기의 아버지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를 처벌하냐 마냐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처리한, 없앤 그 증거 때문에 살인범 장윤기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죄에 우발적인 범행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인정되면 최대로 감경받게 되는 게 징역 5년입니다. 현재 24살인 장윤기 30대가 되기 전에 사회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윤기와 부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윤기와 이 아버지는요, 범행 이후 지금까지 3번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접견실에 찾아가서 아들을 3번 만난 건데 전 궁금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족이 지금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렇게 3번이나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장윤기가 이제 그 아버지가 경찰 그 중견 간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고려되거나 배려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언론에 대서특필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뭐 그 피의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도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찾아갔는데도 지금 조사 중이면은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제 그 이 수사팀과의 어떤 그 연락이 되지 아하.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그때 오지 말고 몇 시에 와라. 이렇게 아하. 되니까 그 짧은 기간에 한 3번 정도의 그 만남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뭐 수사팀에 전화해갖고 저 아들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또 한 가지, 이 접견을 만약에 어렵게 했다 치면 그 나누는 대화 내용 참관인이 있어서 옆에서 다 듣거나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녹음이 되거나 기록이 됐다면 검찰에서도 이제 곧장 다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서 그 뭐 예외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하. 통상 한 30분 정도인데 20분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네. 모든 그 과정이 전부 다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증거 인멸과 연관이 있는가, 이것은 다 밝혀질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감추려고 했지만 녹취록에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는지도 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윤기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던 장윤기의 모습, 괴롭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게 살인범의 얼굴이 맞을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도소에서 나중에 뭐 자격증까지 따겠다라는 미래 계획 세운 것까지 알려지면서 공분을 자아냈었는데요. 저때 저렇게 당당했던 이유, 보통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이코패스인 경우 가끔 저도 봤습니다만, 글쎄요, 저게 장윤기의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최초에 구속 전 신문 때는 모자 마스크로 다 가리고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친상 공개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를 믿었다라기보다는 뭐 그 개인적으로 이 모든 그 범죄자들이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형량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강간살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경찰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일반 살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 결과보다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느냐 또는 더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 어떤 그 본인의 심정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준점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바로
이 장윤기 같은 경우는 얼굴을 빳빳이 들고 저렇게 남들에게 보일 때는 자신 있게 보이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저거는 일종의 나르시시스트의 즉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한 것은 증거 인멸이 되겠습니다만은 특이한 것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상 공개가 됐을 때 자기가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이었을까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새벽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은 체포됐고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체포 4일 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과를 한 겁니다. 살인 사건에서 시작된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강간 살인 의견이 수사팀 내부에서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볼 때 이거는 그냥 일반 살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라는 정황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사팀 내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구속된 이 수사팀장이 지금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어차피 지금 이틀밖에 지금 시한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넘겼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장에게 물었더니 수사팀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 다수의 의견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된 것이지 나만의 의견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조직적 은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외에 이 형사과장의 경우에도 리얼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조사 그 기록에 누락됐다라는 점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진 김모 경사의 경우에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조사 중입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경찰 기자를 오래 했지만 이런 사건을 수사팀의 다수 의견으로 혐의를 적용합니까? 증거에 의해서, 정황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수에 의해서 혐의를 적용하다니요? 그게 이제 아마 수사팀장이 현재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좀 팀원들에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어 심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배심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도 아마 그 프로파일러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 성적 범죄다라고 얘기를 갖다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최종적 결정은 본인이 내는 것인데 네. 본인이 아마 다수 의견을 갖다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얼떨결에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니들이 다 그랬잖아. 네. 이거 일반 살인이라고. 뭐 이런 무책임한 수사팀장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자윤기 사건은 충격적인 그 살인 사건 이외에도 경찰의 은폐 의혹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확산되다가 결국에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어제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언론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장윤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 지금 들으셨죠? 이번 장윤기 사건, 일반 살인 사건에서 강간 살인 사건 그리고 경찰의 은폐 의혹으로 확인된 이유가 뭐죠? 바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무려 11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도 인정한 부분이죠. 그런데 글쎄요, 김한규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거다. 여쭤볼게요. 제가 문해력이 딸리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안 수사권 때문에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실체가 드러난 건데,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규 의원은 이제 사실 변호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음에도 이 장윤기 사건이란 게 그 장윤기의 은폐 사건이 아니고 본질 사건. 네. 그러니까 본질 사건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으로 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은폐되었는데 신속하게 세상에 알려진 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차이나 어떤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 오해 소지는 있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보안 수사권이 이제 맞는 키로서 이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을 은폐했다 해서 다 잡아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네. 한 예로서 보안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찰 자체에서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어떤 증거 조사가 있는지, 더 차량은 어떤지 블랙박스에 물어봤을 때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안 수사권은 사후의 조치이지 사전에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같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보안 수사권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지만 보안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요구권은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뺏었어요. 대신 경찰한테 이거 보안 수사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권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 자체를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경찰 수사가 미비한데 검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수사해 주세요. 그 정말 요청이고 요구거든요. 부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한들 그 수사 담당자인 그냥 경찰 수사팀이 우리가 다시 한번 봤지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네.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어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징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팀도 그렇고 검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완전 무결하게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르기 위해서 이게 미진해 보이면은 다른 수사팀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자체를 없애니까 이것은 계속 경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 요청하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는 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인 구호죠. 네. 그 구호하고 정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검찰 보안 수사권 자체는 안 된다. 네. 완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수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했다. 이거는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는 게 필요하다. 뭐 이걸 강조한 거라고 아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법안에는 똑같은 사후 조치인 보안수사권 요구권을 담는 게 아니라 그럼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를 논의해야 될 법사위, 국민의힘은 또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보이콧이 다일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 조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정말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당나리 개혁,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정당이 안 계신다고 야당 지도부 의원 국회의원이 몇 명이 왔는데 외실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당 대표를 지금 로비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 좀 열어주세요.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한가?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징계 정국, 징계 정치에 이어서 장외로 시선을 돌린 장동혁 대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외 정치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당이 불안한 정치인들이 있겠죠. 이런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지 맙시다.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정치인 개인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복당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한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런 말을 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영구 복당 금지는 해당 행위자에 해당되는 얘기다 라고 말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청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저도 사실 저것만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저도 기자도 해보고 네. 또 장동혁 의원하고 뭐 너무 잘 아는 사이지만 네. 근데 아마 그걸 강조한 거 아닐까요?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강력한 죄에 의해서 네. 제명당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심리에서 저런 말을 했는데 네. 근데 저거하고 다른 그 뭐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하고는 저로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는 뭔가 이제 당을 큰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마인드나 전략보다는 네. 그냥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반감 또 복당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거에 꽂혀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논리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당 행위자들은 복당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징계 정치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렇게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속내가 좀 복잡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당 밖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당 외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어요. 예, 도와주세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동혁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자로 한동훈을 제명한 것이 아니다. 즉 해당 행위는 당의 해안 행위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약간 해당 행위적인 발언은 범죄 행위는 아니죠. 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위는 한동훈의 제명 사유는 범죄 행위, 즉 당원 게시판을
배우자라든지 장인들 가족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썼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이든 제3자가 뭐 아이디 도용을 했다든지 네. 왜냐하면 몇 초 사이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범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기회도 그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했지만 본인이 범죄인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제명한 것이다. 그래서 즉 범죄 행위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문해력이 딸리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복당을 금지했다. 영구복당을 금지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 복당 되겠네요? 좀 재밌는 게 사실 서재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게 거의 이제 지도부의 당내에서 의견과 같습니까? 네, 해석하는 거랑 비슷해서 네. 사실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저희 당의 어떤 내용을 김영우 의원보다 더 잘 해석하는 이 상황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난처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 장대현 대표가 그 해당 유튜브에서 발언한 취지는 네. 한동훈 의원의 거는 특별 케이스다. 아, 스페셜한 케이스다. 네. 이것은 단순하게 해당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복수의 IP가 이제 동원이 돼서 그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일종의 여론 조작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당대표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장동혁 대표는 일관되게 주장해오는 것이 있죠. 오늘 이 징계와 관련해서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셈은 없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좀 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당의 징계 사유가 되는지 난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게 무효화돼 버렸는데 또 다른 그런 판단을 갖다가 해가지고 과연 당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 윤리위는 원래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1명을 윤리위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 정국, 징계 정치 이제 시작한다. 이런 신호탄인가요? 네, 희생양 제대로 만들겠다. 아하. 그러니까 나는 책임 정치 할 생각 없고 희생양 정치로 가겠다. 그 희생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윤리위는 분명히 자정작용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왜 지금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숙청위원회로 불리는 걸까요? 이틀막 정치, 징계로 인해서 저는 지금 뺄셈 정치 얘기하셔서 너무 놀라는데 혹시 저희 채널A 방송을 보고 제가 전에 뺄셈 정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전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찔리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제명이란 것은 최대한의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이 과연 최대한의 그런 징계까지 할 만한 사안이었나? 이게 바로 그런 어떠한 징계에 대한 비례성, 그래도 기준과 원칙은 뭔가? 그럼 결국은 특정인을 향해서 어떤 희생양을 만들려면 본인이 선거 패배, 12대4, 숫자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당권, 국민의힘을 사당화시켜서 나의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하지만 누군가 희생양은 필요하니 바로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어떠한 대상인 한동훈을 제거시키겠다 이런 숙청 정치로 가겠다는 의지를 윤리위원회 멤버 구성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건 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개파 정치, 숙청 정치를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리위에서는 이걸 징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1명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금 장외에서 투쟁을 집중하고 있죠. 당초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정신을 전국에 퍼뜨리겠다라면서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어제는 국무총리와의 접견도 취소하고
앞서 저희가 다뤘던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광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미리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했고. 야당 지도부가 와서 면담하자는데 아니 정장이 안 계신다고 야당 지도부 의원 국회의원이 몇 명이 왔는데 회의실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의원님 몇 분이 도착했지만 현관에서 가로막히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청와대에 시켰어요? 경찰청장이 시켰어요? 특별수사팀 100번 1000번 꾸리면 뭐합니까?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별수사팀을 다 만들어도 똑같은 제목이면 당신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못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게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안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뭐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항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안인데요. 글쎄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 지도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그 당의 중론을 좀 모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일 때 힘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장외 집회를 할 건지 저렇게 항의 방문을 할 건지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또 원내대표하고 상의해가지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인지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전국 재선거 그 집회에도 그렇고 네. 불현듯 혼자 마스크 쓰고 가고 요만한 그 종이 들고 네. 그냥 시위에 참여하고 말이죠. 거기에 뭐 제명화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래서 너무 돌출적이에요. 네. 그리고 오로지 지금 이제 아직도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동훈 의원만을 의식하는 네. 절대 복당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한쪽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네. 다른 모든 정치적인 스케줄은 지금 돌출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지금 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징계 정치로 다시 한번 또 국민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국민들로부터 네.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장외 집회에 집중할 때냐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해주신 건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야당 대표라면 법사위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 아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 맹점들을 법리적으로 여당과 막 다투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 아닌가요? 야당 대표라면? 그런 지적이 일부 있는 것 맞습니다. 당 네. 내에서. 근데 방금 전께서 이제 그 김영우 의원님께서 네. 모든 일정을 다소 돌발적으로 네. 그 원내랑 상의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요. 원내와 소통이 조금 자연스럽게 안 된 지 꽤 됐습니다. 이걸 저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리더십의 실종인가요, 그건? 실종이 아니고요. 네. 일부 원내의원들과의 소통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몇 달 전부터 네. 장동혁 대표가 소수의 어떤 최고위 인원들과 국민 속으로 많이 가자는 어떤 저는 전략적인 행보를 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림픽공원에서도 가장 먼저 나가서 참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외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날 정정식 원내대표가 법무부 정성호 장관을 접견한 당시에 우리가 얼마 전에 임명된 한성수 총리 보는 것보다 네. 이 장윤기 이슈가 오늘의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네. 현장 행보를 하자. 그렇게 전날 이렇게 순발력 있게 일정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돌발적이다, 돌출적이다 아니라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미디어 대변인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당 대표가 원내하고 지금 그 일부 의원과 소통이 안 된다. 예, 소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집회 쪽으로 가는 거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와 그다음에 또 원내 대표와는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네. 장외 집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이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돌출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혼자만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이라고 하는 거죠. 당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당 내의 의견을 원내대표를 통해서 또 취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데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왜 소통이 안 되냐면요. 네.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사퇴하라는 얘기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돼서 장동혁 대표가 안 되겠다. 네, 네.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집 안이 좀 시끄러우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식당 주인이 식당을 비우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장동혁 대표가 장외 정치에 이렇게 집중하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어제 하루 동안 안철수 의원, 정점십 원내대표 이렇게 연이어 만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지도부에서 투표용지 부족한 곳 대상으로 체포청을 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정리해서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가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정책을 연속성 있게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동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조용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외연 확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식사했고요. 저녁에 또 정점십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게 틈새를 노리는 건가요? 틈새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말씀하셨지만 식당 주인이 이제 식당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간 거기 때문에 빈집주인가요? 주인이 없는 것이죠. 네. 사실 주인은 사실 당원이긴 한데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걱정하다 보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인데 네. 본인 또 당원의 목소리를 너무 강하게 듣다 보면서 행정을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정치라기보다는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이제 그 서울시장을 뛰어넘어서 향후에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 정치도 있겠지만 당에 대한 걱정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사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이제 장외 정치도 할 수 있고 광주 경찰청장도 만날 수 있는데 네.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하고 명분을 세우고 가서 항의를 안 했을 때 그걸 명분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 가듯이. 네. 그러니까 연락 없이 가서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네. 보통은 아마 장동혁 대표도 본인 집에 가더라도 배우자나 집에 전화해서 나 언제 들어갈게 물어보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물며 광주청장을 만나는데 아무런 사전 면담 없이 본인이 알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당대표의 권한이 아예 실추된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여당 패널 두 분이 야당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뭐 네, 두 분이 서로 걱정해야죠.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걱정을 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현재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두고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룰 전쟁이 벌어진 건데요. 당 대표를 뽑는 선거 방식을 가지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기존의 투표입니다.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거한다, 투표한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 한 사람만 적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할 경우에는 과반이 넘지 않으면 다시 재투표를 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호투표제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1, 2, 3위로 순위대로 적는 겁니다. 내가 1순위로 좋아하는 사람, 2순위로 좋아하는 사람, 3순위로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투표를 집계했을 때 1등의 집계가 과반이 넘으면 당연히 1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안 넘을 경우에는 3등한 후보를 제외하면서 3등 후보를 찍고 2순위 후보를 찍은 후보의 표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50%가 넘겠죠. 이게요, 쉽게 말해서 결선 투표 다시 하고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투표로 딱 끝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선호 투표제 방식을 놓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 이건 나한테 유리한데 불리한데 라면서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위법이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없는 룰을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호투표제가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헌 당규로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구도가 이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송영길. 아니면 뭐 가능성은 낮지만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벌어질 경우에 1, 2, 3순위를 쓰다 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한 사람인데 근데 저쪽은 2명 아니면 3명이 되게 되면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가요? 아니 뭐 아시지만 권력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1대 뭐 3, 1대 2로 보기에는 지금 약간 크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렇게 선호투표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도 있고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한 번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특히나 당 내에서 네거티브 정치로 인해서 말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호투표제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런 이제 투표의 효율성도 있지만 좀 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당원들을 보고 왜냐하면 2, 3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네거티브가 아닌 통합의 측면에서 넓게 어떠한 당의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의 집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서 지금 야당의 기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견제와 감시와 균형 그리고 거기에서 비판을 하되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 집권 여당의 기능은 분명히 책임 정치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민심이 그거를 반영해서 내가 어떻게 체감하는 민생을 바꾸는 정치를 할 것인가가 과제일 겁니다. 그럼 그 과제의 수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당내 계파 갈등 아니면 권력 다툼이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집권 여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알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1인 선호투표제, 1인 3표제를 하면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게 맞아요? 꼭 불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룰은 그럼 누가 정했느냐? 바로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가 정한 거죠. 당원 당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가 열렸는데요.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 최고위원들 간에 아주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선례가 있고 본인이 그 의견에 참여했음에도 위반이라고 말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 당원들은 묻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당원은 안녕한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원 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을 일주일 남겼습니다.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내의 일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룰은 정해지면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 제기하면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룰이란 건 따라야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사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룰을 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저기 그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결국 이 선호투표제가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선호투표제 구조 자체가 차선책으로서 여러 계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소구될 수 있는 후보한테 사실상 유리하기 때문에 친명 주류라든지 그리고 비주류 일부에서 그래도 호불호가 덜한 이 김민석 후보가 이 구조 속에서 유리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저기 이성윤 최고위원이라든지 문전복 최고위원이 각각의 계파 성격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라이브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 올 때요,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런데 이곳이요, 요즘 노숙인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변 테러부터 각종 도를 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채널A 특별 취재팀의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여기가 근거지인 거잖아요. 이제 얼마 됐어요? 휴대전화 충전할 콘센트 차지했습니다. 24시간 켜놓은 TV도 있습니다. 버려진 음식 찾아 끼니 때웁니다. 담배 생각나면 흡연장에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 곳곳에 노숙자 살림이 차려집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1층, 2층 이런 데 의자 있는 데마다 다 있어요. 평행형 의자잖아요. 거기서 이러니까 자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만들어집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선을 넘을 때입니다. 난데없이 욕먹은 이용객은 벙찌입니다. 공용 개수대를 이렇게 입대고 쓰면 다음에 쓰는 사람은 알 턱이 없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자기 집 화장실처럼 쓰니 옆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노숙자가 벌려놓으면 뒤치다거리는 이들 몫입니다. 오빠가 샤워하고 어제도 다 뽑아서 하고 물받아 해놓고 핸드폰 다 적셔놓고 힘들어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30분 뒤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보랍니다. 일어나세요. 네. 어디 가서 이제 전부 모든 아 그냥 이렇게 싸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가서 찍은 게 있어요? 퇴근 청소 끝낸 화장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변 칠갑한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앉습니다. 누군가는 영문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을 겁니다. 무슨 바라고 안 싸서 나가 왜 내가 왜 얼굴 싸? 제발 나 실종해서 그래 진짜. 미화원들의 고충을 전달해봤습니다. 미화원분들도 힘들어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청소하란 말 눈을 잡는 거라. 귀찮아서 못 들어요. 그 정도로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그 미안하는 사람도 힘들지 그런 거요. 그 사람들은 월급 타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 여기서 돈 많이 써요. 어떤 돈 쓰세요? 하루에 3만 원씩 써요. 돈 쓰면 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월급 타는 거잖아요. 세금 아니에요? 미안대장이에요? 아까 부처부터 연락도 있잖아요. 나갔다가 청소해요. 공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6월 기준으로는 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굴 좀 튼 분만 한 15명이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분들이 지금 노숙하고 계신 분을 카운팅하는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있진 않아서 그렇진 않다 보니까 딱히 방법이 없다는 공항 답변에 일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이 난장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 때문에 터치를 못한대. 우리 인격은 없어요. 다 우리가 다 치워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현장 카메라 김동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연기로 가득한 집 안에 계속 물을 뿌리며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난 건 이틀 전 밤 11시쯤이었습니다. 9살짜리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제 마음이 아니에요. 팡 하는 소리와 동시에 검은 연기가 막 하늘을 치솟아요. 아버지가 어머님하고 애 둘을 남매를 키우고 어머님이 애 올 때 되면 밥에서 먹여서 재워놓고 어머님 집에 가고 그랬대요. 이를 어쩝니까? 이 화재로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1학년 여동생 남매가
목숨을 잃었다고요? 맞습니다. 은평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시각이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부모님은 안 계셨나요? 아빠와 살고 있는 두 남매였는데요. 아빠가 자리를 비운 상황으로 아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두 남매를 발견을 했고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같은 날, 아까 화재가 났던 같은 날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3층에 고립된 엄마는 1살배기 아기를 안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영상 보면서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난 건데요. 한시가 급한 상황, 소방대원들이 모포를 펼쳐듭니다. 바로 그때 모포 위로 1살 아기가 떨어집니다.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에어매트 위로 사람이 떨어지는데요. 앞서 모포 위로 떨어졌던 아기의 엄마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기 엄마와 아기가 목숨을 구했는데 앞섰던 사고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사고네요.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화장실 작은 문틈 사이로 이 베트남 국적 여성 20대 여성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1살배기 딸이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당시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을 해서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1살 아기의 경우에는 사실 호흡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더 이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저렇게 모포로 아이들을 받았고 안전하게 구조했고요. 베트남 여성도 베트남 국적의 여성도 저렇게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한강 성수대교. 성수대교는 한때 또 붕괴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남단 진입 램프에 약 9cm 높이의 단차가 발생해서 시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한강 성수대교 연결 램프 모습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유독 한 지점을 지날 때 차량들이 덜컹덜컹 거리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다가가 보니까 콘크리트 방호벽이 맞물리는 지점에 저렇게 단차가 벌어져 있는 건데 정말 불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해명까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서울시 담당자가 밝히기로는 10여 년 전에 처음에 발생한 저 단차라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안정화된 뒤에 추가로 내려앉는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9cm의 단차가 지금 1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5년마다 안전 진단을 하고 2년마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해서 또 신고를 그렇죠. 하고 있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진단과 좀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저곳이 제가 항상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덜컹하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자,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제의 인물들 이야기해보는 피플라이브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쇄신 요구가 빗발치는 대한축구협회 문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이제 2주 뒤에 열립니다. 오늘 22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입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이 청문회에 꼭 출석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을 밝힌 겁니까?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나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가 됐던 청문회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미국으로 떠난 상황이라서 사실상의 증인 출석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에 본인에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협박이라든지 좀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 떠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청문회는 나와야죠. 자, 이런 가운데 22일에 있을 청문회에는요. 홍명보 감독과 기술 이사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 예선 3차전 선발에서 제외된 이유, 손흥민 선수 말입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죠. 또 라커룸에서 있었던 불화설도 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멕시코전 끝나고 라카룸에서 선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 홍명보 감독이 그 라카룸에 들어왔고 손흥민 주장이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얘기하느냐는 식의 말을 하셨대요.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랑 좀 원성이 높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청문회 참석이 글쎄요, 저렇게 바쁜 선수들이 가능할까요?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로 이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능하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 못 오는 것인데 네. 현실적으로 오긴 어려워 보여요. 네. 왜냐하면 23일에 또 홈경기 손흥민 선수 예정되어 있고 22일에 황희찬 선수의 경우에는 프리시즌 일정이 도입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 이러한 무리를 감행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가깝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저 선수들은 그냥 서면 조사하면 어떨까요? 저는 바쁜 선수들도 불러서 방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 온 국민이 다 알죠. 또 한 번 일을 낼지도 모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 에이미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여정 씨 5년 전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기도 했었죠. And the Oscar goes to Jung Yoon.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Jung 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So, beloved son, all and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야,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는데 에이미상까지 수상한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와, 정말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카데미상도 수상할 뿐만 아니라 이 에미상까지 사실 가장 저명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두 개의 상을 모두 받는 그렇죠. 것이기 영화와 때문에 드라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에미상 시상식의 경우에는 9월 4일 LA의 이 피코 극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잠시 후에 2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2부 계속 이어집니다. 2부 첫 코너 민생을 부탁해로 시작합니다. 민생을 부탁해 저희 뉴스에이 라이브가 연속 기획으로 마련해서 전해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조용남 원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름이 참 깁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0~5세 영유아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네.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네. 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전문성 있고 행복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 한국보육진흥원이었는데 네. 저희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중심으로 네. 보육 중심으로만 지원을 했었는데 유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아하. 영역을 확대해서 0~5세 모든 영유아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고 또 네. 영유아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느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또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뭐 중고등학생 됐다 그러면 거의 다 컸으니까 뭐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제일 걱정이 이겁니다. 안전한 기관 그리고 또 이 선생님들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런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0, 5세 영유아들이 잠자는 시간 빼고 가장 오래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안전하고 환경도 쾌적하고 정말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좋은 보육 과정, 좋은 교육 과정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고 또 그렇군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 그러면 이제는 다 믿고 맡기셔도 될 수 아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과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감사합니다만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시나요? 그럼 물론이죠. 사실은 좋은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렇죠.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좋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 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진단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마음 건강 이 진단 서비스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 마음이 오늘은 조금 우울한 것 같아 아니면 너무 두근두근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불편할 것 같아 이럴 때는 마음업 검사에 들어와서 체크를 해보고 이 상태면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교사들한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또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서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만 정말 집중해서 보육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또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와, 이건 진짜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실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요즘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들을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만 돌보다 보니까 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 정말 제대로 부모 역할은 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극도로 달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지만 이 부분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해소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관에서 관리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센터로서는 141개소지만 분소나 놀이체험실, 이 장난감 대여 도서관까지 합하면 한 980여 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면 언제든 우리 아이의 상태, 그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또 부모님들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보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언제든 집 근처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가시면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 위치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육아온이라고 해서 바로 이 앱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을 주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나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기 어려울 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한테 꿀팁이 여러 개였는데 우리 사회가 또 포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도 많아지거든요. 이들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가 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의 한 어린이집을 가봤더니 부모들의 국적이 14개 국적인 어린이집이 있고 또 안산에 갔더니 그 어린이집
개수 안에 현원이 전부 10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103명의 아이들이 전체가 다 이주 배경 영유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국적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다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얘기를 하는 부모님, 아직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은 좀 어렵더라도 다문화 가정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 기본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과학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맞춘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들은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서 지원돼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정책들이 네. 실질적으로 부모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 진흥원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유아 보육 교육진흥원의 조용남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논산하면 떠오르는 작물 맞습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2027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 개막이 이제 7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마다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유부터 만차까지 주차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논산시가 도입한 실시간 모바일 주차 안내 시스템입니다. 휴대전화만 열면 주차장 혼잡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올해 딸기 축제에서 2만 5천여 명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차 민원도 예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논산시는 이 시스템을 내년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행사장을 기존보다 넓히고 전기통신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기탁식에선 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반드시 우리 논산의 농산물의 가치를 세계에 우뚝 세우는 그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내년 2월 세계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광장에서 제6회 금산 삼계탕 축제를 개최합니다. 금산 인삼을 활용한 삼계탕과 스타 셰프가 참여하는 음식 프로그램, 그리고 체험 행사와 공연이 더해져 다양한 내용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장맛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서울에도 지금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낮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이후 소강을 보이겠고 대신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비는 수도권에 5에서 60mm, 강원 내륙과 산간에도 최대 50mm, 충청에 40mm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엔 오후 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주춤하니 더위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남부지방 대부분과 중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 체감 33도를 넘겨 무덥겠습니다. 실제 기온도 서울은 32도, 강릉 33도, 대전도 33도, 대구는 34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도 무더위 이어지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2부까지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요한이 전하는 중요한 전기 안전. 집중호우나 태풍 오기 전에
야외 시설물의 분전함과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합니다. 위기 상황에 집 밖으로 대피하기 전에 분전함의 메인 차단기를 내려서 전원을 차단합니다. 침수된 전기 제품 사용하기 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AS 센터 등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오기 전에, 하기 전에. 전기 안전부터.